3월 27일 목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모시고 양자 컴퓨팅 요즘 뭐 증시에서도 핫 이슈죠.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얼굴에 그러셨어요. 네, 면도하다 약간의 상처 입었습니다. 아, 상처 입으셨어요. 요즘 험한 세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요. 아, 네, 네. 진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어버렸네요. 아, 우리가 이 뭐 탄핵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정신없는 와중에도 네, 세계는 미래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충격적이었던 최근의 이슈는 양자 컴퓨팅에 대한 이슈였어요. 저는 사실 뭐 IBM, 구글, MS 뭐 이런 데서 다 하겠다고 네. 할 때는 뭐 하나보다 그랬는데 이게 뭐 블록체인도 해제할 수 있고 암호 풀 수 있고 뭐 정말 우리 삶에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또 이게 금방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최 박사님께 그거 좀 전체적으로 여쭤보려고 하는 이유는 물리학 박사이시기 때문에 사실 경제 연구하시지만 물리학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그리고 양자 컴퓨팅도 잘 아시는 거죠. 아, 잘 안다고 보긴 좀 민망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한 분야는 통계 물리학이라는 분야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이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을 잘 알아야 되는데 저희 분야에서는 양자역학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이게 이렇게 뭐 특이한 건 아닌 것이 사실 물리학 박사들도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단적으로 저희 동기들 이 물리학 거의 다 물리학 박사에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요. 거기서도 이런 양자 컴퓨팅 이슈가 나오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하면서 혹시 너 아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물어보면은 굉장히 그 가까운 전공을 했던 친구들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고 뭘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일반인 분들에게는 아주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인데 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 네네. CEO는 올해 초에 CES에서 이거 뭐 양자 컴퓨팅 많이 얘기하는데 상용화하려면 한 20년 넘게 걸려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엄청난 파문을 일으켰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또 말 바꿨다는 얘기도 나와요. 어떤 네, 얘기죠? 맞습니다. 좀 사연이 있죠. 이게 원래 앞에 말을 했던 게 올 초에 1월 달에 CES 2025에서 그때 토의를 할 때 뭐 그 당시에 패널이 이 양자 컴퓨팅이 언제쯤 유스풀하게 될 것입니까? 이런 거 예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지니까 15년은 약간 좀 너무 빠른 것 같고 30년은 그때는 좀 많이 성숙했을 것 같으니까 한 20년 정도 되면은 유용하게 되지 않겠느냐 막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갖고 그래서 증시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었죠. 양자 컴퓨팅 양자 기업들. 네, 테마주들이 그냥 엄청 폭락을 해갖고 다들 젠슨왕을 엄청나게 욕게 됐는데 그게 워낙 이 욕을 많이 먹으니까 젠슨왕이 이번에 GTC 2025에서는 아예 그 GTC 2025 4일차에 퀀텀 데이라는 또 세션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 또 양자 컴퓨팅 하는 이 여러 기업체들 뭐 주로 CEO 대표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다가 딱 본인이 직접 나서서 그때는 미안했다. 그땐 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고 사실 우리도 양자 컴퓨팅 관심을 갖고 이제 여기 투자를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투자자들을 좀 달랬죠. 그러면서 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양자 컴퓨팅 기업들이 상장했는지도 몰랐다. 사실 한 번 더 먹이는 말 같은데. 그것도 몰라. 있는 것도 너희들 있는 줄도 몰랐어 이런 얘기예요. 네, 뭐 그러면서 뭐 하지만 내 사과하겠고 나는 이거 유망하다고 생각하니까 뭐 진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같이 얘기해 보자.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날도 양자 컴퓨터 기업들 주가가 떨어졌죠. 주가는 또 떨어졌어요. 네, 그때도 뭐 크게 기존에 했던 얘기들 말고 뭐 좀 투자자들 만족시킬 만한 솔깃한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어쨌건 뭐 이게 그만큼 젠슨왕도 인정한 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그리고 엔비디아도 이제는 이 기술에 다른 빅테크들처럼 투자한다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이 많은 역시 이게 미래의 기술인가 보다 하는 반응을 끌어냈죠. 미래 기술인 건 맞는데 시간은 걸릴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네요. 대표적인 기업이 혹시 어떤 데가 있나요? 뭐 우리나라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기업들이 뭐 아이온큐 스타트업 중에는 아이온큐가 있죠. 요거는 듀크대 김정상 교수님하고 한국계 교수님이 또 이제
창립 멤버로 활약하시고 지금은 경영에서는 좀 손을 떼시고 R&D 쪽으로 전념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뭐 리게티 컴퓨팅이라든가 뭐 최근에 퀀텀이라든가 같은 수많은 이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양자 컴퓨팅은 빅테크들이 지금 난리죠. 빅테크들 중에서는 뭐 대표적으로 IBM, 구글, MS 이런 쪽에서 굉장히 시리어스하게 하고 있고 뭐 아마존이나 뭐 지금 애플이나 엔비디아 같은 데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자체 이 미래 대비하는 개념으로 선행 연구 개념으로 팀을 꾸리고 꾸준히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요거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촥 한번 정리해서 요거만 들으시면 이제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투자 의사결정과 개념 이해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해주시죠.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주마간 산격으로 일단은 뭐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념부터 한번 블록체인 암호 풀어가지고 이거 비트코인 다 사라지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다. 이게 이제 사실 한 달 그렇죠. 전 대부분 전인가요? 그거에 그때 꽂혀 얘기했던 계시죠. 거였어요? 네. 근데 그거는 양자 컴퓨팅에 대해서 좀 오해하고 계신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블록체인 암호를 갖다가 푼다는 거는 뭐 할 수 있다고 얘기는 되는데 사실 이게 그게 목적은 아니고요. 그게 주목적은 아니고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쪽입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일단 이게 뭔가라는 것부터 얘기를 드려야 되긴 할 텐데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컴퓨터라는 거는 계산기지 않습니까? 계산을 하는데 이진수로 0과 1로 된 숫자들을 막 사칙연산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계산을 하는 게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양자 컴퓨팅은 이 계산을 하는 단위부터가 좀 다릅니다. 우리가 0과 1 요걸 갖다가 비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양자 컴퓨팅에서 다루는 거는 이 비트 이렇게 정보를 담고 있는 걸 우리가 큐비트, 양자 비트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0과 1 어떤 두 가지의 상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0과 1이 특정한 비율로 막 섞여 있습니다. 중첩이 돼 있다고 이걸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이 하나의 이걸 보통 이 정보를 담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양자 물리의 복잡한 현상들은 아주 작은 입자들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분자나 아니면 원자 그 이하의 뭐 전자 이런 아주 그런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들인데 그런 작은 입자들이 담고 있는 정보가 0, 1 하나 딱 정해지지 않고 확률적으로 그게 섞여 있는 겁니다. 한 0, 1 확률이 한 60%, 뭐 1 확률이 40% 이런 식으로 일단 섞여 있는 이것부터가 벌써 좀 머리가 복잡해지시죠. 그 개념 여쭤볼게요. 그래. 거기부터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0일이라고 컴퓨터 비트를 만들 때는 이게 있거나 없거나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니터 화면에 이렇게 을 볼 때도 그렇죠. 이게 점이 실체가 있는 점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죠. 찍혀 있거나 없거나. 네, 이게 뭐 안에 컴퓨터 안에서는 주로 이제 전압 어떤 거기 걸려 있는 전압이 5볼트면은 1, 그렇죠. 그리고 0볼트면은 0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이게 둘 중 하나로 정해지는데 이 양자 세계에서의 문제는 이게 너무 작아 갖고 이 상태가 0인지 1인지 갖다가 그때 알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래서 측정할 때마다 다른 겁니다. 근데 측정을 10번 해서 만약에 6번이 1이 나오고 4번이 0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요게 60대 40으로 그런 0과 1이 섞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슈레딩거의 고양이 뭐 이런 얘기가 맞습니다. 이런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사실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는 그 안에 고양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확률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 슈레딩거의 고양이가 들어있는 상자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컴퓨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자를 그게 정확히 어떤 내용이에요? 상자를 열기 전에는 열기 전엔 몰라요. 그래서 근데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미. 죽어 그럴 있는데 수도 내가 모를 있죠.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자들을 가지고 그런 상자를 뭐 수십 개, 수백 개, 이걸 큐비트를 굉장히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열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갖다가 뭐 다양하게 뭐 이걸 뒤바꾸기도 하고 여기다 전기 충격을 가하기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연산을 그 계산을 갖다가 수행을 하고서 맨 마지막에 다 열어보는 겁니다. 이 상자를 열어보고서 죽었네 살았네 하고서 마지막에 결과 갖다가 확인하는 이런 게 양자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도대체 왜 그렇게 복잡한 걸 해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양자 컴퓨팅이 일반적인 우리 클래시컬 컴퓨팅이라고 하는 것과 굉장히 또 색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원천인 겁니다. 아, 그 왜 그렇죠? 그걸 갖다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이런 중첩이라는 요 한 가지가 중요한 중첩이라는 가지. 것이고 그러니까 있으면서 동시에 없을 수 있다. 맞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그게 하나가 또 중요한 특징이고 또 하나는 요 다루는 그 두 개의 상자들 사이를 이 얽힘이라는 현상이 또 있습니다. 얘네를 갖다가 이 서로 연관짓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일이 그럼 벌어지냐면은 만약에 이 안에 슈레딩거 요 안에가 두 개의 상자가 0, 1이었으면은 두 개가 만약에 연결이 돼 있으면은 얘를 갖다가 무슨 조작을 가해서 얘를 갖다가 0으로 바꿨다 하면은 여기 연결돼 있는 얽혀 있는 다른 상자도 그 0과 1이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가 얘네를 갖다가 건드리지 않더라도 얽혀 있는 다른 것들을 원격으로 바뀌게 만들 수가 있어요. 좀 더 복잡해지는데 네, 그러니까 그 상자를 열기 전까지는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른다. 네. 살았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태다. 근데 하나의 1번 상자를 열었는데 살아있는 게 확정됐다면 2번 상자에 있는 고양이가 아니요, 그렇게 살아있다가 확정되기 죽었다. 전에 두 개의 상자가 만약에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하나의 상자에서 고양이를 갖다가 환생을 시켰으면은 네. 이쪽에 있던 고양이도 이제 환생하는 막 이런 식으로 0에서 1이 다시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하나만 조작을 해도 다른 상자들까지 그게 조작을 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해 보면은 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중첩이 돼 있다고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은 계산을 갖다가 한 번 했을 때 여러 번의 계산을 하는 효과를 동시에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원래는 0을 갖다가 어떤 뭐 계산을 갖다가 쭉 계산을 할 때 이 0을 1로 바꾸고 얘를 0으로 바꾸고 해서 얘 곱하고 더하고 하는 부분들을 갖다가 이게 여러 가지의 상태가 섞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계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아까 이게 여러 가지 양자 큐비트가 얽혀 있다고 하는 거는 하나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의 큐비트만 건드려도 다른 것들이 따라서 따라락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이를테면 여기부터 스위치를 갖다가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우리가 스위치가 100개가 있으면은 사람이 다 직접 가면서 스위치를 계속 100개를 올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하나만 딱 올리면은 100개가 한꺼번에 쫙 변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만큼 조작 횟수가 적어도 계산이 많이 된다는 그런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요 중첩과 얽힘을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쓰는 실리콘 컴퓨터는 계산 조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야 될 것을 이제 몇 번 안 하고서도 딱 한꺼번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에서 뭘 작업을 하기 위해서 100만 번의 계산을 해야 된다고 할 때 지금의 네. 컴퓨터는 100만 번을 프로세서를 막 돌려야 되는 돌려야 거잖아요. 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양자 컴퓨터는 그걸 뭐 10번 만에 할 수 있다던가 이런 가능성이 열리는 그럴 겁니다. 수 있다는 거네요. 근데 이게 모든 문제에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아주 극적으로 빠르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게 양자 컴퓨팅에 적합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이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이 슈퍼컴퓨터 이상의 슈퍼컴퓨터보다도 뭐 몇억 배, 몇십억 배 이상 되는 성능을 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람들이 그거에 주목을 하는데 그런 가능성 중에서 먼저 사람들이 많이 꽂힌 것이 아까 말씀해주신 암호 깨는 게 또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이거는 맥락을 약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쓰는 RSA 암호 체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하냐면은 소인수 분해가 쉽지 않다는 걸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인수 분해라고 하면 우리가 뭐 15를 소인수 분해하면 3 곱하기 5죠. 네네. 이렇게 작은 숫자는 우리가 금방 3, 5, 15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숫자가 몇백짜리, 몇천짜리 되는 이런 거대한 수는 이걸 한 번에 딱 몇 곱하기 몇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걸 알려면은 그러니까 1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이걸 나눠봐 갖고 이게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100만의 숫자를 갖다 이게 소인수 분해를 하려고 하면 1부터 계속 2로 100만 나눠보고 3으로 100만 나눠보고 해서 나눠 떨어지는 게 이거구나라고 우리가
아까 스위치 계속 확인하는 것처럼 일일이 거의 100만 번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걸 양자 컴퓨팅을 이용하면은 그렇게 많이 계산하지 않고서도 금방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이 암호화 알고리즘은 어떤 우리 숫자를 갖다가 미리 큰 수를 주고 그거의 소인수를 미리 알고 있는 숫자를 딱 주면은 그걸 가지고서 이제 금방 이 암호화 시킬 수가 있는데 누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 큰 숫자를 갖다가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 막 컴퓨터 돌리다가 이 시간이 다 간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누군가 갖고 있으면은 금방 소인수 분해해서 이 암호를 푸는 방법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양자 컴퓨팅이 시작되면 진짜로 그 우리 은행 뭐 암호나 그렇죠. 은행 그래서 계좌암호부터 뭐 블록체인까지 다 풀 수 있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양자 컴퓨팅이 어마어마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초반에 얘기가 그러니까 됐는데 요약하자면 암호라는 게 굉장히 수많은 경우의 수로 있을 수 있는데 그걸 한 번에 쫙 풀어볼 수 있다. 뭐 금방 이런 건가요? 찾아낸다는 금방 거죠. 계산을 워낙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낼 네, 수 그 있다. 소인수 분해를 갖다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문제를 단숨에 찾아내서 해독을 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 사실 가능성이 요즘은 별로 없는 것이 뭐든지 이렇게 창과 방패의 싸움이지 않습니까? 네네. 창이 강해지면은 또 방패가 강해지기 때문에 이미 이 가능성이 지금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부터 계속 얘기가 돼갖고 이미 양자 컴퓨팅 한창 얘기가 나오니까 양자 컴퓨터 뚫을 수 없는 새로운 암호 체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걸 PQC, 그러니까 포스트 퀀텀 크립토 이 포스트 양자 암호라고 하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이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돼갖고 뭐 여러 국방이라든가 이런 정보계통부터 이미 이 새로운 암호 체계로 교체 중에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양자 컴퓨팅이 이런 계산을 잘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이미 다 교체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그걸 이 양자 컴퓨터도 뚫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암호화 기술도 같이 발전하고 있어서 네. 못 들을 것이다. 네. 근데 그러면은 이 아까 말씀하신 그 많은 기업 IBM, MS, 구글 이런 곳들 스타트업까지 뭐 아이온큐 이런 데까지 다들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겠다고 투자를 또 하고 있는 이유는 뭐죠? 이건 뭐 두세 가지 맥락에서 보셔야 될 텐데 이 양자 컴퓨팅 외에도 일반적으로 이제 양자 기술, 퀀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용할 것이라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양자 컴퓨팅은 그 중에 뭐 유력한 하나이고요. 그것 말고도 양자 암호 통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의 통신들은 이제 중간에서 도청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간에 패킷을 탈취해서 그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면은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로챌 가능성이 있는데 양자 암호는 이 아까 말한 이 중첩이나 뭐 이런 원리들 때문에 중첩이나 뭐 얽힘의 원리들 때문에 중간에 누가 이걸 가로채 갖고 이걸 해독하려고 하는 순간 이 그 원래 가고 있던 메시지까지 싹 다 바뀌어 버려요. 그래서 이 그 순간 변질이 돼 갖고 이거 누가 지금 도청하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런 양자 암호 통신 같은 기술을 갖다가 지금 많이 또 임플리멘테이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자 센서 같은 기술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미약한 이런 신호들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양자 센서 같은 기술들이 다들 이 양자 기술이라는 거에 얽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초정밀 기술들이 앞으로 미래 여러 사회에서 중요하게 쓸 거라는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더군다나 이거에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아, 그래요? 네, 중국이 이 세 가지 양자 기술 중에서 양자 암호 통신이나 이런 쪽은 미국보다 지금 앞서고 있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팅, 양자 암호 통신, 양자 센서 요즘에서 암호 통신은 중국이 앞서 있다. 네, 중국이 굉장히 미국보다도 지금 앞서 있다는 얘기 나오고 양자 컴퓨팅도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아무래도 이게 추격자인 중국 입장에서 이런 신기술들을 갖다가 갖게 되면은 이걸 역으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뭐 걔네들의 여러 가지 기밀들을 지키는데도 잘 쓸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포스트 양자 암호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 세계 모든 시스템이 이 암호 체계를 갖다가 바꿀 수는 없거든요, 사실.
이 레거시 시스템 중에는 분명히 이걸 뭐 교체하고 있는 것들이 어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국이 먼저 그런 걸 해독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아내면은 그게 우리가 그동안 방치하고 있었던 이상한 데로 침투해갖고 우리 정보를 갖다가 다 빼내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국방 안보 문제에 큰 이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건 중국에게 밀릴 수 없다. 그래서 계속 이 부스트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게 어느 시점에 어느 정도로 유용하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빅테크 같은 쪽에서는 이런 게 아직은 이게 투자가 크지는 않거든요. 그냥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술력을 우리가 이렇게 기초 R&D에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잘 되면은 뭐 우리가 이 AI 못지않은 이런 테크의 프론티어에 서 있다는 걸 과시할 수도 있겠고 사실 안 돼도 그만이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 갖고 이게 뭐 흐지부지 되더라도 뭐 큰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또 다들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좀 약간 과장을 섞어서 피하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사실 최 박사님은 계속 하시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죠? 안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죠? 이게 사실 계속 이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그 전부터 우려를 해왔습니다. 이게 벌써 뭐 한 30년 얘기가 한창 된 게 30년 전인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양자 컴퓨팅의 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이 아까 얘기한 요 큐비트를 다루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까 큐비트를 갖다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를 갖다가 0과 1을 적당하게 섞어줘야 되잖아요. 그 상태를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어렵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아까 하려면은 이 큐비트들 사이를 얽힘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얽히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얘들의 여기 저장이 되어 있는 요 0일 상태를 갖다가 여러 가지 조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거기서도 덧셈 뺄셈을 하듯이 여기서도 어떤 조작을 통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실리콘 컴퓨터에서처럼 그냥 전압 선 연결해서 걸어주고 하는 거는 훨씬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요게 워낙 민감한 상태이다 보니까 여기 노이즈가 조금만 들어가도 이 상태가 저절로 막 확 바뀌어버리기도 하고요. 아까 열심히 얽히게 만들어놨던 게 저절로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아, 참 어렵네 이거는. 네, 이게 저절로 단기가- 뭔가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는 굉장히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했던 상태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거는 그게 다 에러거든요. 에러. 네네네. 그렇게 그러면 계산 결과가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 가능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 나오는 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보시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되게 어마어마하게 극저온에서 합니다.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뭐 한 절대 0도면은 마이너스 273도죠. 아, 네. 섭씨로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마이너스 270도 정도까지 냉각을 시켜갖고 네. 아주 그런 저온에서는 이 노이즈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노이즈를 차단시킨 상태에서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고요. 그러면서도 이게 조작하다가 계속 실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실수를 갖다가 발생했는지를 우리가 찾아내갖고 그걸 교정해주는 이게 에러 코렉션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양자 컴퓨팅의 요즘 실용화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기술이 꾸역꾸역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요렇게 하면은 이 에러를 좀 더 줄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그 큐비트를 만들면은 그런 노이즈에 굉장히 영향을 덜 받는다. 아니면 원천적으로 노이즈가 적다라는 이런 기술들이 자꾸 발표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몇 달 전에 몇 큐비트짜리 네, 그렇죠. 양자 컴퓨터 완성했다고 발표하지 않았었어요? 논문으로 발표했던가요? 그랬죠. 논문도 발표하고 계속 그 여러 가지 실용 얘기를 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 큐비트를 갖다가 뭐 수십 개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지금 뭐 IBM이나 구글이나 그런 데서는 뭐 몇천 개 단위 정도까지는 이걸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된 우리가 원하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아직 몇천 개로는 부족합니다. 이게 적어도 수십만 개 수준의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거고 또 수십만 개가 그런 오류를 갖다가 교정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을 해야 되려면은
그 큐비트를 훨씬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아, 그러네요. 얽힘에서 에러가 없도록까지 만들려면 훨씬 복잡하긴 하겠네요. 늘어나면. 맞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기술의 표준이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큐비트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반도체에서 이걸 전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그 과거 트랜지스터 시대 이후부터 이게 딱 표준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작게 만들고 더 많이 넣게 해갖고 이런 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은 요 큐비트를 뭘로 만들어야 되는지도 경합하고 있습니다. 각 회사들이. 지금 회사 진영들이 막 나뉘어져 있는 것이 이 큐비트를 뭘로 만드냐 갖고 싸우고 있어요. 이를테면 뭐 IBM이나 그런 회사들은 초전도체로 만듭니다. 초전도체로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어떤 데서는 이걸 갖다가 아니다 레이저 같은 빛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어떤 데서는 뭐 아이온 큐나 그런 데서는 요걸 이온 그러니까 요 원자에서 이 전자를 뭐 넣고 뺀 그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갖고 있는 요 원자를 이용해야 된다. 아니다. 여기서는 또 어떤 데서는 다이아몬드에 아주 미세한 결함을 집어넣어 갖고 그걸 갖고 이제 해야 된다. 다양하게 지금 몇 가지 진영들이 나뉘어져 있고 각각이 장단점이 있거든요. 우리는 뭐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하는 그걸 갖고 아직도 계속 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하나로 딱 좋은 걸로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충분한 볼륨을 가지기까지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 근데 그게 빛이든 초전도체든 뭐 이온이든 뭐든 간에 지금 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팅은 반도체로 하는 건데 반도체는 실리콘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리콘은 아니네요. 아닙니다. 실리콘 아닙니다. 그 완전히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부분들이 이 양자 컴퓨팅은 전통적인 우리의 이 실리콘 컴퓨팅을 대체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정확히 그래요? 얘기하면 보완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자 컴퓨팅은 기본적으로 어떤 노이즈에 좀 취약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처럼 숫자를 갖다가 아주 정확하게 큰 숫자를 아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그런 컴퓨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사실은 이런 노이즈 때문에 약간 계산 결과는 조금 아주 정확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굉장히 빠르게 어림잡아서 하는데 적합하다고 오히려 이해하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게 그러면 그게 무슨 컴퓨터에서의 가치가 있나? 어림잡아서 한다. 네. 어림 계산을 오히려 한다고 어림 계산은 우리 그 어릴 때 그냥 수학 시간에 그렇죠. 그 공식 잘 안 외워질 때 대략 이렇게 하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 뭔 대충 하는 것 같은데요, 느낌이? 네, 맞습니다. 그게 뭐가 유리하냐, 그게 뭐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냐고 할지 모르겠지만은 의외로 많은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학 우리가 전통적인 클래시컬 지금 뭐 실리콘 컴퓨터는 주관식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합니다. 막 그 몇 곱하기 몇 더하기 몇 곱하기 몇 나누기 쫙 해서 정확한 값을 구해. 요걸 계산을 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컴퓨터라고 보시면은 이 양자 컴퓨팅은 객관식 문제 푸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 A, B, C, D, E 중에서 뭐가 제일 적합할까? 어느 게 제일 그럴듯한 답이냐? 그걸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푸는 거랑 비슷해요. 제일 가까운 걸 찾는다. 네. 그러려면은 이를테면 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5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우리가 보통 때는 5가지 경우를 다 계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양자 컴퓨팅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징들 때문에 5개를 동시에 계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딱 계산해서 5가지 중에 자 기억이 제일 적당한 답입니다. 요걸 찾아내 주는 게 아주 정확한 계산은 필요는 아니고, 하여튼 우리가 원하는 거랑 제일 가까운 거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객관식 지문, 요 선택지가 5개가 아니라 몇백만 개의 문제, 몇천만 개의 문제에 이걸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떤 때 이게 유용하냐면 이를테면 우리가 신물질을 찾는데 이런 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없는 물질을. 네, 뭐 어떤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딱 찾아야 될 때 이 물질이라는 게 딱 우리가 여러 가지 뭐 똑같은 원자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조합하고 저렇게 조합하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특성을 만들어낼지 모르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조합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은 어느 요 분자가 제일 가까운가
이걸 갖다가 풀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제약업체에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뭐 신소재 만들거나 신약 물질을 만드는 데서 그래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죠. 과거에는 그걸 하나하나 계산하려면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건 그런 걸 다 한꺼번에 집어넣고 한 번에 쫙 계산을 해버리면은 그 중에 제일 적합한 사실 우리가 뭐 감기에 고치는 약을 만든다고 할 때 뭐 감기를 바이러스 100% 죽이는 약을 물질을 찾아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뭐 한 80% 정도 듣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후보 물질들 중에서 제일 적합한 물질 하나만 찾아도 약이 되잖아요. 그게 어림 계산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제가 말하는 어림 계산입니다. 아, 그러니까 바이오 분야하고 큰 관련이 있다는 거를 알게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바이오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새로운 물질이 같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화학 산업이라든가 뭐 제약 산업이라든가 뭐 금속을 다뤄야 하는 뭐 제철 뭐 이런 제철도 관련이 있겠네요. 네, 그런 데서 오히려 양자 컴퓨팅이 우선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하신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MS 뭐 그리고 구글 뭐 이런 곳들은 AI에 꽂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AI 맞습니다. 개발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AI도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메인은 아닙니다. 이 어떤 또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은 자, 구글에서 우리가 그 딥마인드 있지 않습니까? 알파고로 유명해진 거기가 알파고로 바둑으로 뜬 다음에 딱 옮겨간 부분이 그래서 노벨상까지 이번에 받은 분야가 단백질 접힘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단백질이 사실은 분자를 안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떤 식으로 접혀갖고 어떤 기능을 할지는 기존엔 몰랐거든요. 그걸 AI 기법을 통해서 그걸 갖다가 풀어서 노벨상까지 받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분자 구조를 어떤 분자의 이 조성을 할 때 그 어떤 분자의 구조를 갖고 어떤 기능을 가질지 이걸 계산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현실에서 우리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때는 결국에 그런 이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지 AI가 작동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양자 컴퓨팅이 그런 물질의 여러 가지 에너지라든가 그런 구조 같은 걸 계산하는데 굉장히 적합해요. 그러니까 이런 양자 컴퓨팅으로 그런 어떤 가상 물질들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성해낸 다음에 그걸 AI한테 학습을 시키면은 또 그 AI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관련된 연구라든가 연구에 관련 뭐 신제품을 개발할 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는 우리가 일일이 다 실험을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나 실험하고 뭐 측정하고 하는데 힘이 드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을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내고 그 양자 컴퓨터로 우리 일반적인 실리콘 컴퓨터가 AI를 트레이닝하면은 굉장히 좋은 조합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 바이오가 됐든 제철 분야가 됐든 뭐 화학 분야가 됐든 어떻든 간에 그 분야의 새로운 물질을 양자 컴퓨팅을 통해서 좀 새로 어림 계산으로 만들어내고 네. 그것을 학습시키는 건 또 기존의 실리콘 컴퓨터가 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 AI 학습 모델을 활용해서 학습시키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상품화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되게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유스풀하게 된 미래는 우리가 하이브리드 컴퓨팅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의 여전히 대부분의 작업들은 전통적인 실리콘 컴퓨터로 하되 그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가 아주 잘하는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걸 양자 컴퓨터한테 넘겨갖고 요거는 네가 잘하니까 네가 풀어와 라고 해서 그 결과를 다시 받아다 쓰는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그게 요 부분이 잘 안 되더라도 사실 기존 컴퓨터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은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진짜 잘 되면은 기존 엔비디아가 공급하는 이 여러 시스템의 가치를 확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뭐 잘 되건 안 되건 한번 우리 돈도 많은데 투자해 보자 이렇게 베팅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시스템이 완성돼서 상용화되는 거는 네. 얼마나 걸리는 걸까요? 젠슨 황은 뭐 15년 내 안 된다고 그랬다가 뭐 지금 좀 될 것 같이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정도를 기대하느냐 가지고 어느 분야까지 확산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견해가 다른데요.
뭐 일각에서 지금 구글처럼 열심히 투자하고 있는 회사들은 5년 내에 괜찮은 게 나온다라는 5년 말을 내에. 하는데 이건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사실 그 5년은 우리가 기술의 발전 역사를 보면 너무 짧아요. 이거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미 양자 컴퓨터가 유용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아까 말한 어림 계산 같은 경우는 노이즈가 많아도 그래도 괜찮은 결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분야에서 어느 정도 소광이 보인다라고 하는 게 5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그게 확산이 돼갖고 더 많은 산업에서 요거 이렇게도 써볼 수 있겠는 걸 하는 다양한 그 좀 시장에 굉장히 어느 정도 진입을 진짜 하려면은 원래 젠슨 왕이 했던 말처럼 한 15년, 20년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게 다수의 생각이에요. 아까 근데 말씀하신 초기 단계라는 게 아니 5년 내에 대한 초기 단계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단백질 구조를 새로 발견하고 그걸 응용해서 의학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정도 포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는 15년 넘게 지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좀 빨리 할 수 있는, 빨리 할수 있는 거? 분야입니다. 아. 그게 사실 분자가 어느 정도 큰 분자를 갖다가 예측하느냐라는 거에 따라서 작은 건 한 5년 뒤에도 할 수 있거든요. 아. 이게 지금 큐비트가 이미 뭐 몇천 개 수준이니까 그게 그 정도 되면은 한 몇십만 개까지는 됐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좀 아주 큰 분자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그럭저럭 괜찮은 사이즈의 분자들에 대해서 그런 계산들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진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분자를 다룰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나오려면 그것보다도 한 5년에서 10년은 더 있어야 한다. 그럼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쭉 살펴봐가지고 단순한 분자 구조의 어떤 신물질 개발만으로도 상품화 충분히 할 수 있는 곳들, 예를 들면 뭐 제약 같은 데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일부 뭐 그런 곳들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5년 뒤쯤 양자 컴퓨팅이 도입된다면 이 기업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이런 거 좀 생각해 보면서 투자해 볼까 이렇게 고민해 보면 그렇죠. 뭐 괜찮을까요? 지금부터 네.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양자 컴퓨팅은 어느 기술을 써야 될지 요 표준이 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한 5년 뒤가 기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한 2030년쯤에는 그 중에 어떤 지배적인 기술이 좀 정리가 될 것 같거든요. 지금은 뭐 6개, 7개 정도가 경합하고 있는데 초전도체인지 뭐 빛인지 이 문제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뒤에는 그 중에서 지금도 막 뛰어나가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만은 대략 한 5년 뒤에는 그 중에서 몇 개가 죽고 한 뭐 두세 개 정도로 이제 이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럼 그때가 한번 또 투자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뭐 그때쯤에는 이제 몇 가지 또 재밌는 성공 사례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때 잘 보고 있다가 그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되겠고. 근데 뭐 저는 사실 조금 더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번에 젠슨 황이 얘기한 것이 굉장히 저는 인상적으로 드는 게 뭐냐면은 내가 사실 내가 원래 이번 초에 CES에서 20년이라고 했지만 내 경험으로 봤을 때 20년 그렇게 긴 세월 아니다. 나도 처음에 엔비디아 창업한 다음에 이거 쿠다 만들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20몇 년이 확 지나갔다. 우리도 이렇게 오는데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은 20년이 어떻게 지나간지는 모르겠고 양자 컴퓨터도 내가 20년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것 같지만은 결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금방 갈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엔비디아 지금 대박 났다고 하지만은 이게 진짜 10년 전에는 그렇게 주목받는 맞아요. 회사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10년 전부터 투자해 돈 벌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실제로만 5년 전에만 들어갔어도 큰 돈을 벌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네요. 기회라는 게 양자 컴퓨팅도 꼭 지금부터 진짜 뭐 1000배 만배 먹는 이 대박 투자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좀 더 한 여유 있게 보다가 한 뭐 10년쯤 뒤에 진짜 대세가 정해지면은 그때 잘 들어가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팅이야말로 이게 양자 컴퓨팅은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처럼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컴퓨팅 시장을 다 대체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중에 알겠습니다. 일부만 차지하는 보완제이기 때문에 결코 이제 올인을 할 그런 대상은 아닐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자기 매미가 생각나네요. 매미가 7년 동안 땅 속에서 묻혀 있다가 이
나와가지고 한철 울고 간다고 하는데 한철 울기 직전에 땅에서 딱 나올 때 그때를 찾아가지고 딱 투자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시점을 찾는 그 지혜를 계속 전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 끝장 뉴스 오후 5시에 진행합니다. 근데 주말은 안 하니까 네, 주말은 쉬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5시 라이브 꼭 시청해 주시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